안녕하십니까? 네, 크립톤을 이끌고 있는 양경준입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을 해왔고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창의적인 것도 어렵고 혁신도 어려운데 창의적인 혁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창의적인 혁신을 고민해야 될까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은 어제와 같은 일상을 오늘도 사시는 것 같지만 사실 시대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냐면 어제의 기술과 오늘의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먹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과 내일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겪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일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해법을 모릅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시대는 산술급수적으로 진화해왔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와 과거의 해법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의 문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시대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 그 해법을 저희는 모릅니다. 세 번째, 과거부터 누적된 문제. 인류가 농업혁명을 거치고 산업혁명을 거치고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법을 모르는 거죠. 가장 최근의 사례로 플라스틱의 문제를 예로 들면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섬이 생기고 쓰레기 바다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인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실이 이 문제를 해결해줘. 아까 발표자께서 알렉사를 부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마음속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법을 모르는 문제는 시리에게 물어보고 싶고 알렉사에게 물어보고 싶고, 실제로 많은 유니콘들과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이 이 문제를 완벽에 가깝게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기술을 뜯어보면 인공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여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도 쌓여있지 않다. 두 번째, 그 알고리즘의 설계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창하게 인류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도 한 개인이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탐구를 해보죠. 인류는 지금까지 우연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인류는 우연히 불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불을 우연히 사용하면서 불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죠. 그리고 우연히 깨진 돌을 통해서 이걸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인류는 진화해 왔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다윈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식물을 관찰하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진화했다고 모든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또 설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잘 보면 우연에 의해서 최초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불을 계속 사용하면서 도구를 계속 사용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왔고, 그 결과로 인류는 농업혁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으로 기원전 7000년경에 우연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으나 지식과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농업혁명이 말 그대로 폭발적인 변화,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도구를 사용하던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전문가라는 직군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낫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것이고, 칼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것이고, 추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저장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농업혁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문가라는 그 일종의 계급, 일종의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하게 됐고,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라는 이 계급은 기원전 7000년에 등장했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0년 전에 등장했는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전문가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10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지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있고, 20대, 30대의 문제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민하거나 방황하고 있다가 전문가를 만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저 같은 전문가, 벤처 캐피탈이라는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 이외의 세상의 모든 문제는 현재 전문가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상위 1%, 5%, 10%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거는 인류가 실제로 문명이라는 걸 만든 거의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방식이고 변하지 않는 방식인 것이고, 그런데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잖아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등장한 인터넷이, 그 정보혁명을 유발시킨 인터넷이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인터넷이 한 가장 큰 영향력은 서로 흩어져 있던 사람과 서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면 연결을 통한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구글과 네이버에 물어보고, 바로 옆에 있는 전문가 혹은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지식인에게, 예를 들면 알렉사에게 물어보고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보고, 이런 집단 지성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연결을 통한 집단 지성, 데이터의 풀, 정보의 풀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지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넘어서 해법을 거래하는 시장이 곧 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아무도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의 정답을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와 많은 혁신가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를 여기까지 진보시켜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는 해법이었으나 현재는 그것이 골칫거리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고 도전하는 전문가들과 집단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고, 심지어 그 정답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시대에서 해법을 제공하려는, 해법을 찾아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고, 그 노력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면서 그런 해법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 스타트업들, 유니콘들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적어도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최선의 해법,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 최선의 해법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는 거죠. 네. 그 한 사례로 지식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해법을 거래하는 시장에 등장의 한 사례로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엑스프라이즈 재단은 순수하게 비영리를 추구하는 재단이지만,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그 사고라고 했던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그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문가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엑스프라이즈 재단이 나서서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해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집단 지성을 끌어내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해법들을 연결하면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것보다 몇 배 나은 해법을 제시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의 사례일 뿐이지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해법의 거래소들이 생겨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두 가지의 해법의 방법, 두세 가지 해법의 방법이 있는데요. 과거의 인류는 우연에 의해서 해법을 찾았고, 그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 혹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문제의 해법들을 찾아왔는데,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 이 모든 문제 해법은 린으로 귀결되더라. 이 린 스트래티지는 스타트업, 요즘 전 세계 모든 스타트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것은 스타트업들을 넘어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주체들이 사용해야 될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린 스트래티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한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명히 학교에서 가설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웠으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리포트를 쓸 때밖에 활용을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정답에 너무 익숙한 사회예요. 그리고 그 정답이란 짜여진 프레임을 벗어나게 되면 매우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왜?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고 개인과 조직과 국가와 지구에 해법을 제시하려면 짜여진 프레임 안에서는 절대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아무도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가설을 세울 것이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가설을 세워야겠습니까?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답에 더 가까운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정답을 바로 찾아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21세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누가 더 정답에 가까운 가설을 세울 수 있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고수는 정답에 매우 가까운 가설을 처음부터 세울 것이고, 아마추어는 정답과 매우 거리가 먼 가설을 세우겠죠. 두 번째, 가설을 세웠다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실험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을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더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리포트 써서 아시잖아요. 써봐서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리포트를 맞추시잖아요.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온 거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해법은,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지식과 경험은 린 프로세스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이죠.
더 정답에 가까운 가설을 세우고 더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하고 더 정확하게 검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 세 가지 각각의 단계와 이 종합에서 실력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팀들도 처음에 가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알고리즘의 가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알고리즘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시킬 것이냐, 이것에서 실력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 세 가지 각각의 단계에서 자기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 각각의 단계와 종합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실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각각이 다시 분절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당연히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가설을 세워야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해법,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우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실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논리 전개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경우의 수를 잘못 세우고 논리를 잘못 전개한다면 당연히 정답과 멀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 각각의 키워드 경우의 수와 논리 전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곱하기로 작용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아무리 경우의 수를 잘 세워놨다 하더라도 논리 전개가 빵점이면 결과는 0이고 아무리 논리 전개를 잘하는 능력을 우리 조직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0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해 보셨겠지만 경우의 수는 뽑아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문가 조직인 컨설팅 그룹도 누가 이것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다르게 설계 됩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던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인 혁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경우의 수를 잘 세우고 논리 전개만 잘하면 된다라고 제가 매우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세우는 방법을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고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학력고사에도 나옵니다. 이미 이건 우리가 다 배웠다. 두 번째, 논리 전개 능력은 어디서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가 셋 있는데 저희 아이 셋은 어렸을 때부터 다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논리 전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히면 사람의 뇌의 기능은 신이 그 뇌를 만들 때부터 이 논리 전개 능력의 이 회로도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자동적으로 이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최초부터 창조됐고 진화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다 배운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제에서 바뀌는 것은 경우의 수뿐입니다. 왜? 논리 전개 능력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창의적인 혁신이란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정답 하나만 뽑아내는 노력은 이제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프레임을 걷어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란 무한한 상상력의 산물인가? 상상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다면 정말 합리적인 최선의 경우의 수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저 뒤에 아름다운 그림도 그려져 있고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작가도 계실 것이고 아티스트도 계실 것이고 뭐 디지털 쪽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무한한 상상력의 결과물인가요? 물론 무한한 상상을 하면 좋은 경우의 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무엇이냐면 이 무한한 상상력의 결과로
그 경우의 수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 세상이 바뀌어도 문제가 바뀌어도 무엇이 바뀌지 않는가만 보면 바로 그것이 팩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안심해도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상수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방정식을 세울 때 법칙을 뽑아낼 때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이 변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이 상수화된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의 욕구가 제가 상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제가 새로 지어낸 말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인간의 본질은 욕구 충족입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더 진화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을 뿐 인간의 본질은 욕구 충족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을 적어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문제 해결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욕구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그래서 호모 니드쿠스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멋져 보이려고 뽑아낸 거고요. 인류가 아무리 진화해도 인간의 욕구는 더 이상 진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도 메슬로우라는 분이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죠.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먹고 살고 생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존의 욕구 단계에서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가지의 분류로 다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욕구는 위계로 존재한다. 가장 기본적인 1차적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는 진화할 수 없다라고 이미 정리를 해놨고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는 이 5가지 욕구 안으로 귀결됩니다. 새로운 욕구를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새로운 욕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시장인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즈니스의 세계든 아니면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든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든 결국 시장이란 인간 욕구의 해법을 연결해주는 거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2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욕구를 공략할 것인가. 인간의 욕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예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여러분은 인간의 욕구 5가지 중에 어떤 욕구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스타트업들을 창업자들을 1년에 평균 1000명 정도 만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올해로 1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창업가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모든 창업가들이 거의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우주 정복을 하기를 원해요.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세계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주 최강이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하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에 혹은 피카소라는 예술가가 타겟팅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공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답을 못합니다. 내가 과연 똑같이 예를 들면 F&B,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판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나의 잠재적인 고객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음식을 통해서 고객이 최상단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아마 카페에 가실 텐데 여러분 카페에 가실 때 왜 탐앤탐스를 안 가시고 왜 스타벅스를 가십니까? 왜 그러시나요? 거기에는 탐앤탐스를 가지 않고 스타벅스를 가는 데는 스타벅스를 가면 내 어떤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는데 사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있던 집단 대중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개인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타겟팅하는 게 바로 스타벅스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에 도전한 대부분의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것이고, 여전히 스타벅스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욕구를 공략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먼저이고, 그 욕구를 성공적으로 공략하게 되면 80% 이상의 가능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공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 어떤 욕구를 내가 타겟팅한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나만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80%는 이 방법을 모르십니다. 내가 어떤 욕구를 공략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충족시킬 나만의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80%라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문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논리 전개 능력은 이미 한계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상수화되어 버렸고, 인간의 욕구도 이미 상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욕구를 타겟팅할 것인가와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나만의 솔루션만 찾는다고 하면, 시대가 어떻게 바뀐들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심지어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인류가 생존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10여 개의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켰고, 기업 가치를 수조원을 만들어냈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 큰 아이의 수학 문제를 제가 가르칠 때도 이 방식으로 문제를 아이한테 가르칩니다. 너무 쉬운 방법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해법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그 해법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창의적인 혁신을 일으키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감사합니다.